대학 24시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대학신문에 실린 갖가지 의견과 사설을 통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다른 학우들의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귀를 크게 열고 함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전대학교에서 발간한 대전대신문에 실린 사설 하나 살펴볼게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설. 위험 사회의 위기와 그 적들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사태는 울리백이 제기했던 위험 사회의 위기다. 울리백은 과학과 기술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술 낙관론을 비판했다. 대신 생태적 위기와 기술적 위험이 사회 경제적인 위기와 결부되어 일상화된 위기가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한번 무지, 공포, 혐오가 위험 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적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무지는 공포와 공생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 반면 정보와 지식이 부재하는 예측 불가한 위기는 낙관과 비관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 낙관은 물론 근거 없는 공포 모두 위험 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킨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논쟁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불안이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보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지와 공포는 결국 혐오로 귀결된다. 초국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특정 국가나 집단, 개인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위기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다. 감정과 정치보다 과학적인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한일 갈등과 연계되고 있는 것처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위험 사회의 위기는 미래에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학습, 판단, 학습, 수정, 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역시 시행착오가 계속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알지 못하는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네, 코로나19 가짜뉴스를 뿌리 뽑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 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영어인 페이크 뉴스에서 생겨났다. 여기서 페이크는 왜곡, 위조, 모방, 가짜를 뜻한다. 가짜뉴스는 진실이나 사실을 전하는 대신 진짜 뉴스의 말투나 언어, 그리고 편집 등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짓 정보를 일컫는다.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오보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오보의 경우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자신이 정확한 정보를 보도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그 기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이다. 대부분 누가 맨 처음 어떤 의도로 가짜뉴스를 세상에 퍼뜨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개인일까 아니면 집단일까? 그도 아니면 어느 국가 권력?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혼란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매체의 증가와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 가짜뉴스를 대중에게 퍼뜨리는 일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역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심심치 않게 퍼지고 있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전주희 학생의 칼럼은 바로 그런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내용 읽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자칫하면 합병증을 불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전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 웬 말인가?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각종 스미싱 문자,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전파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면 정보통신망법상 적발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돼 죗값을 치러야 한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 이외에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뉴스는 가짜뉴스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뿐더러 주위에 공유해서도 안 된다. 네, 정말 100번 옳은 지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발간한 동덕여대 학부에 실린 학우들의 의견인데요. 하주원 편집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논평을 썼습니다. 일전에 한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 학보사를 언급하신 적이 있다. 교수님은 언론은 힘을 잃었고 특히 학내 언론에서 일하는 학생 기자들조차 학보를 취업 수단으로 바라본다고 하셨다. 이는 매우 냉소적이지만 일부는 맞는 말이다. 대중의 신뢰를 잃은 언론이 만연하고 학보를 읽는 학우의 수도 많지 않다. 학내 언론인 학보 혹은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기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학교 신문 발간에 참여하는 학보사 기자들 모두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하주원 편집장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생 기자들이 진정성 없는 학보를 찍어내고 있다는 말엔 감히 동의할 수 없다. 학보사 기자들은 일명 좋은 학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한다. 취재 과정은 당연히 순탄할 리 없다. 학교와의 통화도 질문지의 작성과 수많은 퇴고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전화 공포증을 이겨내고 취재를 진행해도 학교의 답변은 늘어진 테이프 마냥 반복된다. 유용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취재를 시작하지만 되려 본인의 무용함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이외에도 기자들은 아이템 회의부터 학보 발행까지 셀 수 없이 수많은 단계를 거쳐 기사를 완성한다. 이는 학보사를 단순히 취업산으로만 바라봤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리면서도 기자들이 매번 학보를 발간하는 이유는 교내 언론의 역할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보사 기자로서의 고충과 근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폄하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김명숙 교수님이 교수의 시선 코너에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의견 적어주셨네요. 제목은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수업의 미래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 필자는 2월 중순 대학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졸업식, 입학식을 취소하고 급기야 개강마저 연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21세기인데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캠퍼스가 아닌 온라인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 대학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충분한가? 교수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를 자문하다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교수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명숙 교수님이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며 그런 점에서 2020년은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의 터닝포인트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기획된 온라인 수업의 전면적인 시행이기는 하나 이번 기회에 각 대학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국가적 재난 속에서 백년지 대계를 준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온라인 수업은 장차 세계의 대학들이 커리큘럼을 공유하며 열린 학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온라인 혁명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앞당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강의와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이 시기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 우리 모두 깊이 새겨 들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 6면 시선란을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상대평가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대평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대평가 둘 다 인체에 유해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신체에 유해하다면 상대평가는 사람의 정신에 유해하다. 다른 사람의 실적과 비교해서 평가받는 상대평가는 창의적 정신세계를 파괴한다. 네, 정말 독특한 시선인데요. 또 어떤 내용을 꼽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대평가는 공동체 정신을 파괴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다. 식사 시간에도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앉아 대화 없이 식사만 한다. 앞 사람과의 대화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한다. 상대평가도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를 멀게 만든다.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수를 받으려면 더불어 같이 공부하기보다는 혼자 공부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두듯이 상대평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든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각자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접근만큼은 정말 창의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입니다. 이어서 박지영 대학부장이 쓴 칼럼 그때도 지금도 소수라는 글을 읽어볼게요.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없애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결국 발언과 행동에 대한 규제라 차별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필요한 건 차별 철폐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정 후 마주할 숙제가 많겠지만 법이 있으므로 그나마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다. 허나 차별금지법은 어언 14년째 국회를 망령처럼 떠돈다.
유엔이 입법을 권고한 지도 2년째다. 8년 전만 해도 지금 정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5년 전 선거 공약에서 쏙 빼버리더니 정권을 잡은 후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그래서 유엔은 현 정부의 행동을 진전 불충분,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